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지역사회복지론 제4장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4장은 크게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목차를 보시다시피 각 절은 2개의 이론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각각의 이론을 별도로 공부하기보다는 둘씩 짝을 지어서 각각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더 빨리 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수험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페이지 68페이지의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를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 7년간 고르게 출제가 되었음과 동시에 출제 빈도도 매우 높은 장임을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오리엔테이션 강의 없이 1장부터 이론적 강의만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게 학습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아직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고 오실 것을 권합니다. 각 장별로 출제 빈도 그리고 출제 영역,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 어떤 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학습하면 되는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제4장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2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가 지역사회 복지 운동, 두 번째가 주민 참여 단계를 설명한 아른스테인의 8단계입니다. 물론 둘씩 짝을 지어서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를 비교하거나 생태 이론과 사회 체계 이론이 합쳐진 생태 체계 이론의 특성을 묻는 문제, 교환 이론과 자원 동원 이론, 사회 구성론의 각각의 특성을 비교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설명하는 권력의존 이론이나 최근 들어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신뢰,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자본 이론도 출제 빈도가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년간 출제 분포를 보시다시피 적게 출제가 되어도 꼭 3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고요. 21회 시험의 경우 전체 25문제 중에서 5문제가 4장에서 출제가 될 정도로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사회 문제가 아주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기본에 충실하자는 연구자와 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4장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으니까 본문에 들어가서 각 이론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은 기능주의 이론과 갈등주의 이론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7년 이전, 그러니까 2010년 전후로만 해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되긴 했었던 이론입니다. 둘의 특성은 매우 대조가 되는데요. 기능주의 이론은 그야말로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다한다면 굳이 실천가의 개입이 필요 없겠지요. 자, 그런 점에서 기능주의 이론은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딱 보다가 이런 키워드가 등장했다라고 하면 기능주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안정을 이루고 있다, 구성원 간의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구성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한다. 그러면 이건 전부 다 기능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체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교육체계, 고용체계, 혹은 법률과 관련된 체계, 종교체계 등등 있습니다. 각각의 체계가 자신들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사회는 균형, 안정, 조화, 적응을 이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각각이 제 기능을 다하고 각 체계가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겨난단 말이지요. 자, 따라서 기능주의 이론이 여러분들이 체계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항상성에 기반을 두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특성을 가져서 가만히 있어도 지역사회가 균형을 이룰 것 같은데 예측하지 않은 문제,
갈등은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능주의 이론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한다면 지역사회가 균형을 이루는데 왜 변화를 꿈꾸는가?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데 왜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조화를 이루고 적응을 이루는데 왜 자원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런 부분을 기능주의론이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키워드들이 다 긍정적이다, 그지요? 그런데도 사회에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기능주의 이론이 갖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는 이론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니 바로 등장한 이론이 뚜둥 두 번째 이론인 갈등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갈등주의 이론은 이름하여 갈등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즉, 기능주의에서 강조하는 조화, 균형, 질서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에 주목해야 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긴장, 스트레스, 주민들이 논쟁하는 것 충분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즉, 뭔가 조화롭고 균형을 이룰 때보다는 뭔가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 갈등을 슬기롭게 잘 해소하면 이전보다 더 돈독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사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결속력을 발휘해서 사회 행동을 하는 것이 무척 의미 있다. 따라서 갈등주의 이론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나서 사회 변화가 일어난 거 많이들 보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인권 문제라든지 혹은 장애인의 교통 혹은 이동에 대한 관심, 그들의 권리 옹호 이런 부분들이 비단 장애인만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령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임신을 한 여성의 어려움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구성원 간의 이런 갈등들을 상호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감으로써 구성원들이 역량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갈등주의가 갖는 함의 긍정적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갈등주의 이론에서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지역사회는 아주 균형 있고 조화롭기보다는 역동적인 실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자원들을 다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서로 긴장, 논쟁해서 원래대로 바로잡는 것. 따라서 갈등은 문제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갈등은 비정상적이다 이러면 틀린 설명입니다. 갈등은 정상적이다. 즉, 지역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거다. 오히려 갈등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다. 마치 부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부는 전혀 싸움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이러면 다들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상한데 저 서로 맞춰가면서 갈등을 또 해결하면서 부부 관계가 돈독해질 텐데 이상하다.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요. 자, 갈등주의론에서는 갈등을 비정상으로 보지 않는다.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갈등주의론은 갈등을 정상적인 것이다. 오히려 갈등이 없는 평화, 질서가 비정상적이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71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이 문장만 시험에 3번 출제되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실천가라면 이 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사회행동 모델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앞서 봤던 기능주의 이론에 강조했던 키워드들과 방금 봤던 갈등주의 이론의 키워드들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아주 용이하겠네요.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 또 다르게 둘씩 비교 공부해 둘 필요가 있는 사회체계이론과 생태이론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1교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김유경 교수님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 두 가지 이론을 아주 열심히 잘 공부를 해두셨을 거예요. 또 좌연숙 교수님의 실천기술론에서 실천 모델을 열심히 공부하셨더라면 역시나 이 두 가지 이론을 잘 공부해 두실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2교시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을 지역사회복지론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즉, 사회체계이론은 각 체계를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도 하나의 체계다. 그러면 체계와 체계 간의 관계, 그러니까 상호작용, 그리고 체계이론에서 강조했던 거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1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다.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다. 왜냐하면 각각의 1인분의 목 더하기 그들의 상호작용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회체계는 부분의 합만이 아니라 부분의 합 이상인 실체다. 이런 거. 혹은 엔트로피 개념이 있어서 혹은 네겐트로피의 개념이 있어서 외부의 자원의 유입이 중요하다는 거. 또 균형 항상성 이런 거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그게 사회체계이론에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그 개념을 지역사회복지론에도 고스란히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태이론, 즉 생태학 이론 역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는 하나의 통합을 이루고 있고 전체 이 특성을 가지면서 고정되지 않는 역동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결국 지역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해서 생태이론은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처럼 환경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나 실천기술론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여기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에서부터 계승에 이르기까지. 자, 이 개념들을 별표를 해서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요. 누군가와 함께. 다만 이것은 선의의 경쟁일 겁니다.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도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수능 1등급, 너도 수능 1등급. 이런 거는 선의의 경쟁입니다. 이름하여 협동적인 경쟁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성장하는 거. 이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겠죠.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친구의 사물함에서 교재를 꺼내서 버려버린다던가 친구의 교재, 오답 노트를 쓰레기통에 갖다 넣는다던가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경쟁 중에서도 파괴적 경쟁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그게 나한테도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변화 과정에서 이런 파괴적 경쟁은 안 된다. 우리는 서로 힘을 합치는 협동적 경쟁을 한다. 즉 희망복지지원단이 공공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보건복지팀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한 사람을 놓고 서로 뺏고 뺏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힘을 합쳐서 통합사례회의도 개최를 하고 슈퍼비전도 함께 듣고 이러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모두가 성장을 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형태라면 이는 좋은 의미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없던 전달 체계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예전의 전달 체계라고 하면 주로 3대 복지관이 전부였을 거고요. 아동 관련된 지역사회 종합센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함께 돌봄 센터들도 생겨나고 있고 1인 가구 지원센터,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센터 이런 유사한 새로운 전달 체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전달 체계를 도입하기 전에는 항상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죠.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예산이 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 기관들을 만들 텐데요. 보통 이런 거 어디부터 만듭니까? 제주도부터 만들던가요? 부산부터 만들던가요? 아니죠. 처음에는 서울 수도권부터 먼저 만들죠. 자, 이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시설, 서비스, 중요한 기능들이 중심지로 몰린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지는 서울 수도권이죠. 인구도 많이 살고 있고 취업하려면 서울 가야 된다. 대학은 인서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죠. 자, 이를 우리는 중심화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자, 뭐라고요? 각종 시설, 서비스, 지역사회 기능이 중심지로 몰린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지에 각종 시설, 기관들이 많이 몰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그럼 집값이 비싸서 사람들이 서울에 살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으로 분산되겠죠? 그래서 한때는 서울 인구가 1등이었는데 지금은 경기도가 1등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바로 분산의 개념입니다. 즉, 시설과 서비스가 중심으로 몰리니까 오히려 구성원들은 밀도가 좀 더 낮은 외곽으로 흩어지더라. 그래서 흩어진, 우리가 산점도 할 때 나누어서 흩어진다. 분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모두가 흩어졌나요? 아니거든요. 아직도 강남 3구 대치동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방학마다 한 달 집을 빌리는 그런 맹모 삼천지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여전히 개인들은 도시로 집, 모여서 결, 뭉친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흩어질 것 같지만 결국은 개인들이, 특히나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초구에는 법조인들이 모여 살고 있고 우리 이런 거 보게 되지요. 또 강남구에는 의료인들, 병원이 몰려있고 이렇잖아요. 여러분이 성형외과를 찾을 때 서울 강서구에서 성형외과 잘 안 찾죠. 보통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근처에서 성형외과를 찾을 테니까요. 자, 이런 게 지역사회의 집결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질 것 같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서 다시 도시로 유입이 됩니다. 취업하려고 서울로 몰려들고요. 공무원 시험 보려고 몰려들고요. 편입시험 보려고 학원가로 몰려들고요. 의대에 가려고 그래서 또 기숙학원으로도 몰려들고요. 이게 집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 살게 되었고요. 조금 고유한 특성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서초구 법조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강남구 의료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송파구 교육계 종사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이태원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고, 구로구라고 하면 또 중국인들이 또 많이 몰려 살고 있고, 이런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나눌 분, 나누어져서 흩어진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서 1장에서 지역사회 유형화할 때 인구학적 특수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이 있었지요. 자, 그게 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시로 몰려오다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비슷한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더라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이런 걸 이제 분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면 참 좋겠지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즉 의사결정 권한이 있거나 학력이 높거나 많은 경제적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학부모 모임에서 특정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를 한다던가, 혹은 아파트 앞에 이렇게 벽을 세워가지고 그 옆에 아파트는 브랜드 우리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펜스 룰을 적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우세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우위,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참으면서 버티면 됩니다. 결국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어떻게 되나요? 어느 순간 침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저 옆 동네 저기를 우리가 사버리자 이렇게 해서 경제력을 행사해서 여기를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 아파트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버린다던가 이런 거지요. 혹은 아예 그 사람들을 높은 우리가 월세를 높여가지고 이곳에 발도 못 붙이게 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들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즉 건물주가 임대료를 높이 인상해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 살 수가 없죠. 그럼 세입자들은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거기에는 다시 우리랑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자리를 잡는. 그래서 각각 흩어져 있던 것 중에 우리가 영향력을 다 발휘해서 우리가 다 독차지, 싹 다 우리가 독차지 이렇게 해버리고 당신들은 저리로 가라. 이게 침입이 됩니다. 단순히 우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잡아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 그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승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 개념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나요? 이유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념들을 두고 이게 무슨 개념이냐, 여러분은 이게 집결, 이게 중심화, 이게 분리라는 것을 아셔야 실제 기출 문제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류하는 기준은 이번에는 자원 동원 이론과 교환 이론입니다. 자,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자원 동원 이론은 대표적인 자원은 힘 자원입니다. 그래서 힘에 달려있다. 힘 의존 이론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힘이 대표적으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때로는 정보 자원 이런 겁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많은 자원을 동원하면 그 조직은 지속 가능하다. 그런데 자원이 불충분하면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이론이 자원 동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원 동원 이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는 후원, 모금 제안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작성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위, 집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혼자 1인 시위하는 것보다 1000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 참여자들한테 자금을 조달해서 선결제하고 커피 마실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회운동이 성공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자원동원 이론은 지역사회에서의 각종 실천이 성공을 하려면 또는 사회복지 조직이 지속 가능하려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든 지역사회가 자원을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예를 들면 부산에 16개 구가 있는데 문영주 교수님을 우리 구의 그 사례관리 솔루션위원으로 위촉해야겠다. 그래서 서구가 솔루션위원으로 이렇게 저를 위촉합니다. 왜냐하면 동아대학교는 부산 서구에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중구에서 연락 옵니다. 교수님 우리 구에도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좀 옆에 있는 사하구에서도 교수님 대기 사하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하구도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옆에 또 사상구에서 교수님 사하구만 도와주기 있기 없기 우리 사상구도 조금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교수님 부산 제일인 해운대구 자원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해운대도 도와주세요. 이럽니다. 그런 해운대 밑에 수영구 광안리는 안 도와줍니까? 수영구도 도와달라 그래요. 시청이 있는 연제구 도와달라 그래요. 결국 이러니까 제가 전부 이렇게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제 동구, 진구 이런 곳이 우리는 문영주 교수님 슈퍼비전을 못 받으니까 위축된다.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자원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너무 바쁘겠죠. 그죠? 수업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학과장도 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럼 결국 서구가 가장 피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문영주 교수님을 독점하고 싶은데 다른 지역에서 다 이렇게 시간을 뺏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 자원동원 이론이 자칫 잘못하면 몇 안 되는 자원을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문영주 교수님을 서로 이렇게 자문 받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영주 교수님은 번아웃에 빠질 것이고
문영주 교수님이 있는 부산 서구는 교수님 지역사회 활동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겠죠. 자,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다음 장에 있는 교환이론입니다. 즉, 교환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교환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예를 들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를 주고 받을 때, 즉 균형 있게 주고 받아야 된다 하는 이론이 바로 이제 교환 이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균형 있는 교환이 이루어지면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죠. 예를 들면 내가 자원을 하나 내놓고 그 사람도 나한테 자원을 하나 주는 형태. 자, 요런 건 어찌 보면은 이제 교환 이론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자원을 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자원을 안 줘. 그럼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 관계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원을 주기만 하고 뺏겼다 혹은 나는 받지 못했다. 이러면 교환 관계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 이론을 설명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 특히 하드캐슬, 여기 권력 의존 이론처럼 이렇게 권력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어느 한 사람에게 이 권력이 쏠리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환이 실패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준 학자입니다. 즉 여기 뭐 호만스의 교환 행동 이론이나 블라우의 이론은 시험에 그냥 지문으로만 등장해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은 하드캐슬의 권력 균형 전략을 조금 공부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교환 행동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의사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줬을 때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주나 그걸 보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 교환이 성사된다 하는 설명을 했고요. 블라우가 이야기한 교환 구조주의는 그 교환에서 권력관계,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 교환이 때로는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등 관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교환의 결과 어땠는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예를 들면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교환에서 에헴 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고 자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서 교환을 할 테니까요. 그거를 하드캐슬은 권력 균형 전략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색깔을 표해놨다는 것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우리가 앞서 봤던 선의의 경쟁입니다. 나 지금 이 자원 가지고 있는데 이 곳 말고 다른 곳하고 교환 관계를 할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A고 저 사람은 B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을 그 사람한테 줬고 그 사람도 나한테 자원을 줬습니다. 공평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B와 계속 교환을 할지 말지 고민하겠죠? 그러던 찰나에 C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가 C한테 뭔가를 하나를 줘봤어요. 웬일 C는 B보다 더 큰 걸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B와 교환을 안 하겠죠? 앞으로 C와 교환을 할 겁니다. 이런 거를 미리 한번 평가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B와 계속 교환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C, D, E랑 하는 게 나은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교환 관계를 다시 재검토하는 겁니다. 자, B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까요? B 입장에서는 A랑 교환을 하고는 있는데 뭔가 내가 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균형을 안 이루는 것 같아. 그럼 B 입장에서도 A와 같이 계속 교환을 하는 게 맞나?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 하겠지요. 그러니까 B도 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할 때는 어느 순간이 되면 서로가 이 교환 관계를 다시 평가를 합니다. 다시 평가한 결과 A는 역시 B만한 게 없어. 나 계속 B랑 교환해야겠어. B도 재평가해보니까 A만한 곳이 없네. 나 A랑 다시 교환을 해야겠어. 그럼 서로 윈윈. 이런 거를 호혜성이라고 합니다. 호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서로 좋다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B의 입장에서는 을의 위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A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C라는 사람도 A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어떻게 할까요? C한테 먼저 말을 겁니다. 너 혹시 A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나도 그래. 야, 너도 을이고 나도 을인데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 그러면 A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래? 그러면 우리 둘이 한번 힘을 합쳐볼까? 이렇게 해서 을과 을이 힘을 합쳐서 A에 대해서 대항을 해 나갑니다. 이를 우리는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연합이라고 하는 건 강자들한테는 연합이 불필요합니다. 강한 사람은 독점, 독과점 하면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을들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사회행동의 전략과 전술에서도 연합은 등장할 텐데 힘을 합쳐서 대응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A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B, C 가만두지 않으리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이 자원을 뺏었어요. 이를 우리는 강제 혹은 강압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교수님 이걸 이렇게 또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지요? 맞습니다. 맞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다음은 하드캐슬의 권력 균형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필요한 자원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는 것을 경쟁이라고 한다. 땡. A와 B가 서로에게 필요한 교환 관계임을 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호혜성이라고 한다. 딩동댕. 특정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하여 제3의 다른 조직과 서로 연대 협력하는 것을 경쟁이라고 한다. 땡. 이거는 연합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혹은 위협을 하여 다른 자원을 장악하는 것을 강제라고 한다. 딩동댕.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이 자원동원 이론과 교환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각종 이제 기타 이론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기타 이론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타 이론은 엘리트 이론입니다. 자, 제목 그대로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사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엘리트 이론은 이름하여 엘리트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라는 뜻이고요. 다원주의 이론은 원인이 다양하다, 즉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하는 이론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지만 비슷하다, 그지요? 자, 보시면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니 우리는 그 소수에 집중한다는 뜻. 다원주의로는 거꾸로 다양한 사람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결정된다. 즉 A, B, C, D 네 사람이 있을 때 네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는 다 들을 거예요. 다원주의니까. 하지만 A는 의사, B는 간호사, C는 물리치료사, D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모여서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을 이야기한다. 누구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까요? 의사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겠죠? 즉 다원주의로는 소수의 엘리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하지만 각 집단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에 바쁘니까 이들 간에 서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의사, 간호사 힘을 합치고 때로는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힘을 합치면서 누구의 영향력이 큰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것을 다원주의론이라고 합니다. 소수냐 다수냐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이익 집단들의 상대적 영향력 요게 지문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엘리트 이론은 소수가 권력을 장악한다. 요게 시험 지문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둘 다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즉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면서 이 다원주의, 이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거나 소외계층, 배제된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영향력을 아예 발휘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내줘야 된다 하는 걸 사회 구성론이라고 합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은 다르게 설명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레몬은 노랗다. 여러분은 레몬을 먹어보셨거나 TV 혹은 인터넷에서 보셨더라면 레몬이 노랗다는 것을 알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레몬을 먹어본 적이 없거나 인터넷, 유튜브 등을 접해보지 않았다면 레몬은 무슨 색일까요? 라고 할 때 그 문제를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즉,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쪽방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떤 욕구가 있을까? 쪽방이니까 당연히 주거 이전,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가 있겠구나 했는데 뜻밖에도 그분들은 주거보다는 빨래 이런 욕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 이사 가고 싶지 않아. 이곳이 좋아. 하지만 빨래를 하고 말릴 데가 없어서 방 안에서 말리니까 방 안이 습해져서 곰팡이가 많이 펴. 빨래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기술지,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쪽방 체험을 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회 구성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가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들의 목소리,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하지 않고요. 인터뷰를 한다거나 관찰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 구성론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지문은 이런 겁니다.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들이 규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살펴봐야 된다. 지식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주관적인 경험이다. 즉, 우리는 그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들의 상호 관계는 어떻는지 이런 거를 살펴야 된다.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 편에 서야 된다. 주민 편에 서야 된다 하는 게 사회 구성론입니다. 즉, 그게 사회 문제인가 아닌가는 전문가인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당사자들은 우리 지역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쪽방이 뭐가 어때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회 구성론에서는 지역사회를 그냥 단순히 여기는 문제 덩어리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누가 문제를 정의하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권력 의존 이론은요. 이름 그대로 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즉, 지역사회는 자원을 많이 동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누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누가 자원을 많이 가질까요? 당연히 기획재정부가 자원을 많이 가지죠. 그럼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의존해 있겠죠. 기획재정부의 목소리에 따라서 예산이 오가니까요. 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의 또 영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내어줘야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지방정부 안에서도 시군구와 같은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시도와 같은 또 광역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내려줘야 구에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또 시군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센터를 하나 설립할 때 어느 동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테니까요. 자, 이런 게 보면 다 수평적이고 대등적일 것 같지만 권력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권력 의존 이론입니다. 즉,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문영주 교수님이 출제원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문영주 교수님 무슨 교재로 수업하는가 열심히 보겠죠.
근데 문영주 교수님은 이번에 출제원에서 빠졌다. 그러면 문영주 교수님 수업은 안 들을 수도 있죠. 자, 권력 의존 이론은 권력의 소유, 주체가 누구인가를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관과 공동모금회의 관계에서는 누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뚜둥! 그렇죠. 공동모금회입니다. 왜냐하면 배분사업이라는 걸 하게 될 테니까요. 사업을 신청을 하면 공동모금회 배분실행위원회에서 기관의 배분, 심의 의결을 해서 A 기관에 이번에 5천만 원 준다. B 기관은 아예 배분하지 않는다. 이런 걸 결정하죠.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복지관과 모금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뭐냐. 정답은 권력의존 이론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론은 사회자본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자본이라면 주로 경제적 자본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름하여 뭐니 해도 머니, 돈을 많이 생각했지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신뢰입니다. 그죠? 신뢰. 예를 들어 우리는 택배를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혹은 커피숍에서 테이블 위에 가방을 놓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신뢰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죠. 왜냐하면 훔쳐가 버리니까. 사회자본이론에서는 돈만 자본이 아니다. 신뢰도 자본이다. 즉 이는 돈으로 바꾸는 게 불가능한 거죠. 또 호혜성,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것. 또 서로 네트 위에서 일하는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쓰면 쓸수록 더 깊어지죠. 예를 들어 돈은 쓰면 쓸수록 영원이 되잖아요. 하지만 신뢰는 쌓으면 쌓을수록 신뢰가 더 두터워지고요. 네트워크를 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끈끈해집니다. 따라서 사회자본이론은 지역사회 사회적 관계에 내재된 자원이다. 그래서 이를 지역사회에서는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자본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네, 정답입니다. 자, 사회적 자본도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뢰, 네트워크도 계속 쌓아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신뢰는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트워크가 와해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도 관리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5가지 이론의 특성을 또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이론은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보기 1, 2, 3, 4, 5 이렇게 해서 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 제가 설명한 요 핵심 내용들만 기억하시면 문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내용들 중에 아인슈타인의 주민 참여 8단계인데요. 자, 요거하고 그 다음 장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운동이 최근 들어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예 지문 자체에 다음은 아인슈타인의 주민 참여 8단계 중에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해가지고 박스 안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나다라 해놓고 이 중에 답 골라라.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1단계부터 8단계 중에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두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요거 순서 기억해 놓는 거입니다. 순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첫 글자 따서 공부하셔야겠네. 그죠? 첫 글자 따서 조치, 정상주, 협권주. 자, 요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끊어 놓았지요. 자, 즉 8가지 이 단계는 크게는 3개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권력.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가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게 3번째 출제 유형. 4번째는 설명을 해주고 그게 이 8개 중에 무슨 단계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셨죠? 자, 첫 번째는 순서대로 바로 잡는다. 조치, 정상주, 협권주. 자, 두 번째는 이게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게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놓고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순서 바로 잡는 것은 조치, 정상주, 협권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교수님 첫 글자, 이 두 문자 이거 외울 게 너무 많아요. 8과목.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1급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 가다반 시험 보면 당일날 오후 5시에 큐넷에 가다반 올라올 텐데 가다반 보고 나 합격이다 싶으면 바로 이어서 카톡에 친구들한테 나 합격일 것 같아 한 다음에 얘들아 만나자 해서 술 마시러 가고 싶죠? 그죠? 합격하고. 네. 그럼 여러분이 너무 좋죠. 이렇게 하게 너무 좋죠. 좋지. 그죠? 자, 그런데 그게 합격하고 마시면 더 좋겠죠? 불합격하고 낙담해서 마시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2급이 아니라 1급이라는 정상이니까요. 정상에서 마시는 술이니까요. 자, 1차는 정상에서 마시는 주, 정상주. 자, 1차 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2차. 야, 2차 가자. 2차 가자. 좀 권해야 되겠죠. 그죠? 2차 가자. 설득도 하고요. 그래서 2차는 협권주. 네, 권합니다. 2차 가자고 권합니다. 자, 순서 기억하셨죠? 1차, 나 1급 시험 5시 가다반 보고 합격하고 술 마시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지. 이왕이면 불합격해서 낙담이 아니라 1급이라는 정상에서 마시는 술. 정상주 너무 마시고 싶다. 2차 가자고 내가 권해야지. 협권주 권하는 술. 자, 이러면 8단계 이해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233이죠. 233. 네. 33, 233. 네. 둘씩. 그 다음에 셋. 그러면 조치, 정상주, 협권주. 이렇게 순서를 해서 가장 낮은 수준인 비참여, 가장 높은 수준인 주민이 권력 갖는 거. 그 다음 중간 단계는 그래도 참여는 참여한다. 형식적일 뿐이지라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참여라고 말할 수 없는 비참여, 완전한 참여, 주민 권력. 참여는 하지만 형식적. 이렇게 해서 23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이거 사례 문제를 통해서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가장 낮은 단계 이러면 그냥 조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핵심 되는 곳에 이제 표시를 해둘게요. 자,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뭐가 불만인데? 이야기나 좀 들어보자. 그게 치료 단계입니다. 자, 욕구 불만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뭐가 불만인데 드러나 보자입니다. 자, 치료는 듣기만 하고 땡.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피드백 해야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단계입니다. 뭐가 불만인데 드러나 보자. 이렇게 하면 좋아. 정보 제공. 자, 그 다음 단계는요. 하나는 공청회, 하나는 위원회입니다. 둘이 비슷할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공청회는 국회 도서관에 한 100명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듣는 자리.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소위원회, 인사위원회,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으면 20명, 30명, 대부분 소규모죠. 그러니까 공청회가 더 인원이 많고 위원회가 더 인원이 적다면 어느 게 더 참여도라는 측면에서 좀 밀도 있게 참여가 가능할까요? 인원이 적을수록이죠. 인원이 많으면 발언권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인원이 적기 때문에 나도 마이크 앞에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보다 위원회가 주민 참여도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5개 기억하시겠죠? 일단 조치, 일단 와라. 참석의 의의, 와라. 오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불만인데? 불만 이야기해봐.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불만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 불만 이렇게 하면 좋아. 정보를 줍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듣자. 숨어 듣지 말자. 공청회. 인원 소규모로 조금. 위원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쉬워요. 왜냐하면 협동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문에 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협상.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할게. 서로 이제 파트너십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동등한 관계일 뿐이죠.
7단계는 이제 주민이 조금 더 높은 단계예요. 시소로 따지자면 협동관계는 시소가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권 단계는 시소가 주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주민 통제는요, 아예 시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민밖에 없으니까. 공무원들은 완전 사라지고 모든 것을 주민이 다 결정.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기 뭐 설명이 많이 나와도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꼭 줍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가장 낮은 단계 참석만 한다 좋지. 드러나 보자. 욕구 불만 표출. 그 욕구 불만에 대해서 답을 주겠다.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공청회, 위원회, 협동, 파트너십, 협상. 그 다음에 주민이 조금 더 영향력. 주민이 완전 영향력.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아른스타인은 8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타 이론의 마지막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운동입니다. 즉 사회운동 중에서도 조금 더 좁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모든 그 사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봤죠. 지역사회는 사회 안에 속하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인 것은 아니다. 파크와 버제스 공부했습니다. 즉 사회보다 더 좁은 의미가 지역사회입니다. 즉 이는 넓은 의미의 사회운동, 사회행동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우리 주민들 간에 서로 인사하면서 지냅시다. 인사하기 운동.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해당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 복지운동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요 키워드 정도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다. 민주적이다. 또 전문가 중심이라기보다는 모두가 함께하는 조직화된 운동이고 사회적인 권리를 찾자 하는 운동이고 지역사회는 다양한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큰 의미의 사회운동 아니고 우리 지역 좁은 동네,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삶의 질,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서 오래도록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질에 관심이 있으니 거시적인 것보다는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 근데 이거는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직을 이루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활동이다. 즉 특정 개인을 위해서라기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공동체가 성장 발전하면 그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따라서 취약계층만을 위한 운동이나 여성운동이나 장애인운동이나 고립가구를 위한 활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제가 인사하기 운동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 사회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 모두 인사하기 운동합시다. 이거는 예를 들어 장애인들 만나면 인사합시다. 노인들에게 인사합시다. 이게 아니죠. 모두 인사합시다. 이죠. 자,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취약계층을 대변하고 땡입니다. 땡. 특정 주민들이 주도를 하는 땡입니다. 땡. 모든 주민들이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복지를 지역사회 복지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주요한 키워드들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를 위한 조직화된 노력을 한다. 주민이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다. 삶의 질과 관련된 일상생활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뭐 이런 거, 재활용 문제 이런 데 관심이 있다. 취약계층, 소외계층 넘어 이거는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4장의 내용이 좀 방대했죠? 자, 이유는 시험 전체 챕터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챕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키워드들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 교수님이 설명한 것 정도만 이해하면 다 맞출 수 있겠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장만큼이나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장이
5장이다. 그지요? 자, 그러면 이번 4장은 이렇게 마치고 저는 5장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